AI 추론의 시대라고 하죠. 추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추론 이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 저는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답변하려고 막 모래시계 돌아가죠. 그 답변하는 과정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연산량을 기존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택도 없고요. 2배 이상 올리려면 차세대 광통신 장비가 필수고, 역시나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받아서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15배 올랐고, 국내 광통신 장비 업체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글로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날의 특징주, 그리고 그날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산업, 업종, 그리고 그날 중요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그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관심도죠. 그날의 거래대금. 그걸 전반적으로 매일매일 글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 방송 제가 다 줄이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타 방송에 얘기하지 않는 빌리언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주 2회 제작을 합니다. 특수 제작을 하고요. 당연히 그건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온라인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빌리언스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4월 25일 확정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KTX 신도림역 가온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 넣어주실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강연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우건설, DLENC 등 건설주가 강한 흐름을 보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위기는 곧 재건과 발주 기회라는 중동 지정화, 중동 전쟁 리스크의 오히려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 엄청난 재건 수요가 건설주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제가 플랜트 업체 엔지니어로 일을 했을 때가 2010년, 11년 이때였는데요. 그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미 중동의 엄청난 플랜트, 정유, 항만, 인프라는 국내 건설사가 싹쓸이했어요. DLNC,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그러니까 앞으로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재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아직 안 끝났지만 재건 사업에 대한 발주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두 번째, 건설회사들이 대우건설을 토대로 빅베스를 했습니다. 뭐죠? 실적 안 좋은 거 한꺼번에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DLNC가 실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거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최대 18조 규모의 수주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원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너무 비싸요. 와, 연초 대비 500%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많이 오른 종목 5등 안에 들걸요. 그리고 두 번째는 DLNC인데요. 중동하면 절대 강자가 사실 대우건설이 아니고요. 현대건설이 아니고요. DLNC입니다. DLNC는 중동 쪽에서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 DLENC랑 일해봐서 아는데요. 수익성 중심으로 수주를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깐깐하고요. 굉장히 중동의 다양한, 대표적으로 하면 사우디 아람코가 있겠죠. 사우디 아람코 포함해서 글로벌 EPC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발전 업체들, 글로벌 플랜트 업체들의 가장 핵심 EPC, 구매, 조달, 설계, 시공을 총괄하는 DLNC가 중동의 가장 큰 수혜로 보고요. 원전 관련돼서도 주관사, 그리고 비주관사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완전 주관사고, 대우건설이나 DLNC는 참여를 하는데 비주관사인 거죠. 근데 이거 주관사만 수혜 보는 게 아니라 비주관사도 당연히 수혜를 본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날아간 거고, 이제 새롭게 DLNC나 삼성물산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근데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왜? 양산 시기가 28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DLNC도 SMR의 탑티어 중에 하나인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협업을 맺으면서 실제 설계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SMR 현대건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있어. DLNC. 그래서 DLNC가 부각을 받았고, 미국의 팰리세이즈, 이거 SMR이거든요.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이 대형 원전이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게 27년, 28년이니까 아직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건설사들이 DLNC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국내
주택 포지셔닝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과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고마진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심지어 건설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뭐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건설주가 PBR 0.5배 미만이라는 만년 저평가에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거고요. 중동발 인프라 특수 얼마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설주가 원전이라는 신사업과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건설 모멘텀은 중동이라는 한정된 나라 그리고 참여하는 EPC도 경쟁사가 너무 치열했어요. 뭐 테크닙도 있었고 일본 기업도 있었고 일본의 JGC도 있었고 미국의 벡텔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원전이라는 모멘텀은 글로벌로 다 터지고 있죠. 왜? 탈원전 하겠다는 국가들이 전력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다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원전을 지금 EPC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전에 2011년도에 중동 모멘텀보다 훨씬 압축돼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상당히 건설사들이 원전의 모멘텀을 결합되면 더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할증받을 수 있는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규모 역시 중동의 플랜트보다는 원전의 규모가 10배 이상 더 큰 엄청난 사이즈다. 그래서 먹을 파이가 많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들 강한 흐름 보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일부 과도하게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비싸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 말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DLNC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주가 가면 대우건설만 갈 수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DLNC가 덜 올랐고요. 생각보다 건설과 원전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삼성물산도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건설주도 ETF 있습니다. 건설주 ETF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 끝나지 않았고요. 중동 재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강한 흐름,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등의 종목이 다소 주춤한 흐름인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주가 이제 원전의 모멘텀에 막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내년 포워드로 땡겨도 110배거든요. 지금 26년도 PER은 200배가 넘고요. 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탄탄해도 결국 멀티플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원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안고 주가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시나 AI 반도체처럼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정학 이슈 때문에 최소한 뭐 20-30% 이상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원전 사업은 긍정적이지만 SMR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터질 거고 대형 원전도 무궁무진하게 터질 건데 그런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전부 다 반영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가스터빈 국산화를 완전히 성공하면서 가스터빈 수주를 지금 미친 듯이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후발주자인데 가스터빈이 원전 가기 전까지 중간에 실적을 차곡차곡 채워줄 것 같아요. XAI 쪽으로도 터졌고요. 테슬라 쪽으로도 터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그리고 두산에너빌티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한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계속.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두산에너빌리티도 바닥 대비 최근 2년의 데이터를 보면요. 1년 데이터만 봐도 2만원짜리가 지금 11만원 갔으니까 5배가 올랐습니다. 5배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은 전혀 접근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똑같이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움직이는 게 기자재의 BHI와 S&T 에너지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포워드로 100배지, BHI나 S&T 에너지를 꼭 공부 차원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부담이 확 낮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 계측 기술 독점력 가진 우리기술 같은 회사는요, 저는 일단 시총이 너무 작아요. 자, 우리기술 엄청 탄력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시총이요, 최근에 그나마 올라와서 시총 엄청 올라왔네요. 3조대네요, 3조대. 우리기술도 보면요, 1년 데이터로 보면 이거는 더 많이 올랐네요. 1,7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고점은 최고점은 3만원 찍었네요. 15배 넘게 올라.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부담스럽네요. 더 부담스러워. 저는 우리기술은,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 더 가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텐베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더 가기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추세가 앞으로는 급격히 둔화되는 국면이 나왔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이 속한 원전에 대한 업황은 좋더라도 주가 측면으로는 굳이 이 가격에 엄청난 리스크, 무지막지한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떠안고 진입하기에는 다른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통신 테마를 AI 관련 2차 상승 사이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I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밝혔듯이 이제는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라 인프라 싸움이다. 누가 더 똑똑한 거대 언어 모델 LMM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더 거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냐에 이제 초집중, 즉 AI 고속도로를 가졌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로 보고 있어요. 빅테크가 26년도에도 작게 보는 데는 750조, 많게 보는 데는 1000조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설비 투자가 LLM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인프라에, 초고속 네트워크망과 전력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패브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버끼리 연결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모든 요소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AI 패브릭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패브릭이 된다는 거는 광통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금 AI 연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폭증하는 AI 연산, AI 추론의 시대라고 하죠. 추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추론 이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 저는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답변하려고 막 모래시계 돌아가죠. 그 답변하는 과정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연산량을 기존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택도 없고요, 2배 이상 올리려면 차세대 광통신 장비가 필수고, 역시나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받아서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15배 올랐고, 국내 광통신 장비 업체도 이 광통신이라는 새로운 AI, 네트워크의 빅사이클의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광통신 기술이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구리 기반 네트워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리 기반의 네트워크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과 신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리선이 800기가의 속도에서는 보낼 수 있는 거리 1m, 2m 안짝입니다. 아니, GPU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연결해야 되는 AI 클러스터에서 고작 1, 2m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전력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40%가 냉각하고 이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통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에 뒤이어서 AI 반도체를 이어가는 AI 인프라 2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주가가 다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광통신이 단순히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기대감에서 지금은 빅테크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루멘텀이라는 회사, 코히어런트라는 회사, 그런 회사들, 글로벌 광통신 회사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글로벌 광통신 회사들 주가가 먼저 꺾일 겁니다. 시에나, 코히어런트, 루멘텀 이런 회사 주가 먼저 꺾일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지, 지금의 광통신 회사들, 물론 일부 과하게 대한광통신 이런 회사들도 700%, 800% 올라간 회사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통신 회사인데 덜 오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펀더멘털 탄탄한데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세대 교체는 결국은 옛날 재고 소진의 관점이 아니다. 완전히 AI 인프라라는 사이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통신은 긍정적인데, 다만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그래서 AI 이 인프라 사이클이 광통신으로 바뀌는 과도기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먼저 꺾일 수는 있지만 AI 광통신 이거 계속적으로 굉장히 큰 글로벌 AI 메가 트렌드에 올라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극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돼서 투자자분들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혼돈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결론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AI 빅사이클이 꺾이냐 안 꺾이냐를 보시면 되고요. AI 빅사이클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그 다음에 가격의 사이클, 메모리의 D램과 낸드의 가격 사이클이 꺾이냐 안 꺾이냐, 성장률이 둔화되냐 안 둔화되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전으로 봐야 될 거는 돈의 머니무브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흐름이 꺾일 거냐, 안정용 자금에서 공격형, 주식형 투자 자금으로 가는 머니무브의 흐름이 유지가 되냐, 더 강화되냐, 악화되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보다 중요한 건 주가는 철저하게 이익의 모멘텀입니다. 이익의 모멘텀이 살아나는데 멀티플이 꺾여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는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이익의 모멘텀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기대감만 올라간다? 그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이익의 모멘텀도 낮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멀티플도 낮은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익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멀티플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 주가는 철저히 이익의 함수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액 하고 있고요. 상법 개정 3차 이제 시행되고요.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5글자 키워드를 얘기했거든요. 생산적 금융, 결국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실이고요. 너무나 소중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분들의 얘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투자 판단이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판단 원칙과 기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절대 사실 수 없고요. 꼭대기에서 파실 수 없어요. 그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요, 좀 기계적으로 매도하세요. 매수는 너무 잘하시는데 매도를 못 하시거든요. 매도를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매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처럼 첫 번째, 내가 이거 삼성전자 여기 20만 원에서 막 22만 원 가겠어? 막 불안해요. 막 그리고 계속 뭐 유튜브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내 마음이 불안하시면 일단 50%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해놓은 목표 수익률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1년에 연간 복리로 23.7%인가 그런데요. 내가 워렌 버핏 아니잖아요. 연에 내가 복리로 23%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식 투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4천 밑에서 6천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다 본인이 막 엄청 투자 잘하는 줄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예상치도 못한 전쟁 때문에 지수가 순식간에 20% 박살났죠. 언제든 박살날 수 있어요. 개별 지수가 20% 박살나면요, 개별 종목 40%는 부지기수입니다. 개별 종목 40% 박살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기계적으로 목표 수익률 정해놨으면 팔자.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리시는 겁니다. 내가 팔고 나서 다 껄무새가 됐어요. 야, 내가 그거 팔았는데 50% 더 갔잖아. 100% 더 갔잖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내 투자 라이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내가 기계적으로 목표 수익 정해놓고 팔아서 수익 났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내가 못 먹은 수익 다른 분이 또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판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요. 제발 껄무새 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수익만큼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손절 못 하시면 주식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 투자 철저하게 확률 싸움인데요.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회비용. 내가 이거 주구장창 들고 있어가지고 원금 회복될 때까지 2, 3년 되면 언젠간 원금 회복되겠지 하는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샀는데 한 방에 7, 8%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사고 나서부터 야금야금 계속 2%, 3%, 5%, 뭐 7%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 판단이 틀린 걸 인정하고 그때는 손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 너무 중요하다. 그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내가 수익은 100% 잡아놨는데 또는 수익은 10% 잡아놨는데 손실은 30%까지 감당하겠다? 이거 손익비가 안 맞는 거예요. 수익을 100% 잡으면 손실 50%까지 감당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50%일 때는요, 원금 내려면 100% 수익 나야 돼요. 마이너스 60% 되잖아요? 수익이 150% 나야 돼요. 150% 수익 나는 게 쉬울까요? 이거 마이너스 60%는 완전히 내 판단 틀린 겁니다. 내가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이 손익비, 손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투자하셔야 되니까 멘탈 관리 신경 쓰시고 이 공부하는 과정도 좀 재밌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평생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의 가치 계속 떨어지고요. 이 투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개별 기업들 우리나라처럼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 사이에요. 세계 최강 반도체 있죠. 세계 최강 조선 있죠. 그리고 세계 최강 되려고 하는 바이오 있죠. 금융 있죠. 배터리 있죠. 세계 최강 배터리 있죠. 자동차 있죠. 진짜 다 있어요. 방산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사실 다변화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ETF 너무 불안하면 지수의 ETF를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지수 ETF를 뭐 빠질 때마다 내 연금저축계좌, 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뭐 퇴직연금, IRP 계좌 이런데 지수 ETF를 사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항상 평균값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면 평균값보다 큰 걸, 평균값보다 초과 상승나는 업종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도주다. 그래서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업종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뤄드리지 않았던 앞으로 주도주가 될 업종들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PD님하고 얘기해서 오늘 못 다뤄드렸던 업종은 꼭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